딜사이트 마감 노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영입니다. 미국의 6월 물가지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한층 더 높아졌고요.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 기세를 이어받아서 오늘 국내 증시 역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현선물 동시 순매수를 펼치고 있고요. 코스피에서 시총 10위권 내 전 종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 1.2% 강세고요. 2,76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상승 분위기가 완연한 오늘 시장인데요. 상승장의 전략들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거래소 쪽 분위기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쪽도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모처럼 오후까지 계속해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돌아오면서 이번 주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 오르면서 807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면 HLB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 제약바이오 쪽이 강하게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왕고래 관련해서 피팅 밸브 관련주들도 들썩였는데 세계적인 석유 기업이죠. 아람코가 대왕고래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쪽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조정받았던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올라서 좋기는 하지만 그동안 떨어졌던 점들이 좀 많다 보니까 걱정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이 궁금하신 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잘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딜사이트 TV 마감 노트 필기 시작합니다. 한 주를 출발하는 월요일 이슈노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핫한 이슈들 찾아보고요.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포드발 어닝쇼크 여파 자동차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총칼 활의 민족 무기도 잘 만드는 걸까요? 방산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을 휩쓴 K뷰티 종목들 화장품주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동차 쪽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차 2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포드의 어닝쇼크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죠. 포드가 이 전기차 부분 손실을 엄청나게 기록을 하면서 이게 포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업체 전반의 문제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과장님, 네. 현대차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쪽 어떻게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하이브리드는 충분히 좀 잘하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탑2 안에 이제 들고 토요타와 함께 사실 전기차 업황 자체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이브리드랑 이런 전기차 쪽에 대한 미스 개선이 계속 꾸준히 좀 올라왔었기 때문에 저는 물론 글로벌 자동차 업황이 부진한다 해도 현대차는 거기서 나름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충분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물론 매월마다 이게 자동차 수출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네. 대부분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특히 전기차만 하더라도 특히 북미 시장에서 침투율이 거의 9%, 10%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고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도 물론 토요타가 굉장히 좀 앞서 있긴 하겠지만은 그만큼 여기서 빠르게 추격을 해오고 있는 만큼 좀 좀 시장을 유연하게 대처한다라고 좀 해야 될까요? 울산 공장도 마찬가지고. 알리바마 공장도 마찬가지고 조지아 공장도 원래는 전기차 풀가동으로 하려고 했었지만은 당분간은 하이브리드 시장 자체가 계속 꾸준히 좀 나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빠른 능동적인 대처가 조금 시장에서 발빠르게 판매 데이터가 좀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포드와 다르다. 유연한 대처를 통해서 하이브리드 쪽 잘 팔고 있다라는 부분들 언급해 주셨습니다. 요즘 이제 완성차 업체 주가가 반등이 나와주니까 그러면은 부품주도 봐야 하나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완성차 업체를 관심 갖고 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부품주 단에서 기회를 보는 게 나을까요? 일단은 10월 달에 조지아 공장이 이제 가동이 되니까 분명 지금 조지아 공장에 근처에 있는 화신이나 SL과 같은 부품 업체들도 충분히
실적의 개선세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회사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현대차 그룹의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거의 화신만 하더라도 거의 90%가 현대차 기아 쪽이고 네. SL도 대부분 현대차 기아 거의 80, 90% 정도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만약에 현대차 기아가 판매량 데이터가 내려오게 되면은 그만큼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은 뭐 일단은 같이 흐름은 전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네. 만약에 포드가 전기차 시장을 어느 정도 전략을 수정하게 되고 지금 뭐 포르쉐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나온다. 실제 현대차가 지금 이 GMF 플랫폼 자체를 현대모비스에게만 주지도 않고 하신에게도 일부 물량을 많이 줬기 때문에 부품주들은 만약 10월 달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화신도 충분히 메리트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부 부품주들 함께 주가 달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 다만 우려되는 점 너무 현대 기아차 비중이 높다라는 부분들 리스크로 또 꼽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주 내에서 보고 계신 종목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코리아 FT는 당분간은 물론 이번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시장에서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사실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타페, 투싼, 내년 아마 상반기에는 팰리세이드 모델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올 거고 제네시스 법인 같은 경우도 이제 향후에 한 2년 뒤쯤에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올 것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코리아 FT의 기존에 있는 뭐 연료 추출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통제할 수 있는 이 카본 베니스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향후에 매출 단에서는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현대차 그룹이 한 70% 정도, 70~80% 정도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은 뭐 우리가 그 모건 스탠리나 JP 모건에 있는 그 아담 스미스 이제 애널리스트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지금 당장은 전기차가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여기 인프라 부족 때문에 일반 우리가 살 사람들 이미 다 샀다라고 했을 때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매출은 적어도 몇 년간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정의선 대표도 계속 꾸준하게 하이브리드 모델을 적용을 하고 있는 만큼 코리아 FT에 대한 부품 수요는 사실 1분기 실적이 부진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2분기, 3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간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충분히 마진에 대한 수익이 더 개선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부품 수요 증가 기대된다라는 부분들 1분기 실적 부진했지만 이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코리아 FT 자동차주 내에서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방산주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세계 종목이 총칼 활 종목입니다. 뭐 공교롭게도 총칼활 이렇게 땄는데 역시 뭐 전투의 민족이다, 싸움의 민족이다라는 밈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전투의 민족답게 무기도 잘 만드나 봅니다. 네. 방산주가 굉장히 활약하고 있는데 한 종목씩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현대 로템도 오늘 강한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요. 어떤 재료가 있을까요? 일단은 실적이 지난주 금요일쯤에 발표가 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역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물론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어느 정도 얘기를 했던 이제 부분이 있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9월에 좀 남아 있고 루마니아 추가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슬로바키아 이제 K2 탱크에 대한 이제 K2 전차에 대한 수출 모멘텀이 좀 남아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일단은 사실 기존에는 현대로템 자체는 방산에 대한 매출 비중이 사실 크지는 않았었는데 네. 이번에는 굉장히 실적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일단 방산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고 최근에는 이제 철도 쪽에 이제 모멘텀이 같이 덩달아 나오다 보니까 다른 방산주 대비 좀 주가가 그렇게 많이 덜 오른 편이 있었지만은 여기 밸류에이션에 대한 릴레이팅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좀 흐름이 좀 좋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수출 계약이 일단 예견됐다 보니 본격적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일단 밸류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진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산 비중이 적었기 때문에 타 방산주 대비 주가가 덜 간 부분 있습니다. 하지만 방산 쪽도 잘해주고 있고 철도 쪽 모멘텀까지 함께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흐름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자, LIG 넥슨으로 넘어가 볼게요. 뭐 미국 진출 얘기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2분기 실적은 조금 이제 실망스러울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거는 끝난 게 아니라 이게 3분기로 이연됩니다. 이거는 보통 방산주를 투자를 하실 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폴란드를 가거나 체코에 가게 됐을 때 컬테스트 하는 기간이 한 2개월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분기 때 실적이 인식이 안 됐지가 아니라 이게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LG 넥슨은 3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지금 비군 관련해서 이미 미국 관련해서 이미 테스트가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 계약만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고스트 로보틱스까지 이제 인수까지 절차까지 이제 마무리가 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실 방산 대비해서 LG 넥슨은 북미 쪽에 대한 성장이 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애초에 시작할 때 앵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방산 기술이 어느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느냐. 미국은 방산에 대한 그 국방비가 1,000조 이상을 하는 투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그 방산 장비들을 쓴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방산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11월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그 러시아와 본격적인 협상이 통과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이런 일례로 그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보통 국방비를 증액하는 이슈가 굉장히 크다라면은 나토 국가들 같은 경우는 방산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 봤을 때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 살아있는 LIG 넥스원대에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방산주 내에서 또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일단은 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LG 넥슨이 현대로템은 최근에 좀 단기적인 급등을 좀 했고 LG 넥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분기 실적으로 이연이 됐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분기 때 어닝 쇼크가 났고 물론 이제 이 단기적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은 제가 볼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단기적인 최근에 좀 급등했던 측면도 있고 8월이 되면은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이게 자회사의 인적 분할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래 정지되는 기간이 있다라면 LG 넥슨 쪽으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이고 있고 비공에 대한 북미 쪽의 수출 기대감 거기도 3분기 실적의 기대감까지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최근에 방산주 다 같이 움직이지 않았냐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네. 앞으로의 모멘텀을 봤을 때 LG 넥슨이 1번이고 제가 볼 때 현대로템이 두 번째로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준의 탑픽으로 LIG 넥스원 살펴주셨습니다.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화장품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뷰티의 힘이 정말 대단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이 판매량 상위를 모두 이 국내 업체들이 독식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기초 쪽만 잘 파는 게 아니라 색조 쪽도 굉장히 잘 판다고 하더라고요. 화장품주의 시간 계속이 될까요? 일단 최근에 한번 조정 나오게 되면서 화장품에 대한 피크업 우려가 굉장히 네. 많이 나왔었고 뭐 아마존 K뷰티 이쪽 플랫폼이 형성되게 되면 뭐 실리콘2에 대한 우려도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저는 뷰티에 대한 위상이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이번 실적은 아직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직접 발표가 안 났습니다만은 화장품은 1분기에 의해서 2분기도 전 충분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이유는 이게 6월 첫째 주부터 이게 바뀌었습니다. 북미 수출액이 중국의 수출액을 역전시킨 시즌이 보통 6월 초부터 시작이 된 거라서 네. 그러면 2분기, 3분기 실적은 우리는 북미 향이 굉장히 비중이 높은 화장품 쪽으로는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코스맥스, 뭐 한국콜마, 아모레퍼시픽 여기다가 실링코트에 대한 영향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니까 한 8월 초쯤에 이제 실적들이 하나둘씩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북미향 비중이 높은 회사들 같은 올해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아모레퍼시픽도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실리콘투도 나오고 있다는 측면이 있다라면은 그만큼 이번 아마존 K뷰티에서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굉장히 큰 선방을 해왔고 우리나라보다 7배 이상 큰 시장 규모가 이제 북미 시장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는 네. 2분기, 3분기까지는 전 충분히 실적에 대한 프리미엄을 충분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내에서 북미향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한다라는 부분들 언급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최근에 K뷰티 종목들이 상승할 때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갔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아모레퍼시픽도 굉장히 잘 가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화장품주 내에서 대형주 좀 봐야 되나요? 네, 일단 물론 아모레퍼시픽도 계속 꾸준히 올라왔는데 대신에
LG생활건강 주가는 완전 그렇죠. 많이 좀 바닥을 그러니까요. 치고 있죠. 그 이유가 화장품주의 금쪽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맞아요. 이게 작년 2분기 때쯤이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실제 발표를 하고 컨콜을 했을 때 LG생활건강은 기존에 있는 이게 중국을 사실은 포기를 못했다고 해야 될까요? 빠르게 이게 중국 비중을 탈중국화를 못하는 상황이었고 작년에 아모레퍼시픽이 거의 바닥에서 자꾸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안 좋았지만은 계속 북미 쪽은 80% 이상 전년 대비해서 계속 성장을 해왔거든요. 네. 그 이유가 라네즈나 뭐 이니스프리가 시장을 계속 장악을 했고 거기다가 올 초나 아니면 작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코스RX를 인수를 했습니다. 코스RX가 연간 한 5천억이 나오는데 그게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90%입니다. 그게 북미 쪽 비중이 굉장히 큰데 대신에 LG생활건강은 후 브랜드 자체가 아직까지 북미 쪽 들어오고 있지만은 네. 북미 쪽 영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는 거의 중국 쪽 비중이 거의 30% 초반까지 있고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15%까지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35%, 38%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까지 아모레퍼시픽은 일단 중국은 어느 정도 많이 포기를 하고 결국에는 미국 시장으로 좀 더 영역을 확장시켰던 게 이게 제가 볼 때는 대형 화장품의 이게 양극화가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 아모레퍼시픽은 굉장히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게 그게 그 코스RX가 5월 달에 자회사로 편입이 됐습니다. 편입이 되면서 북미 쪽 매출 비중이 엄청나게 커졌고 그리고 아까 라네즈랑 이니스프리랑 이쪽이 훨씬 더 북미 쪽의 성장을 꽤 이끌어 와줬기 때문에 2분기는 굉장히 좋아졌고 이제 향후에 3분기도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향후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와 같은 고가 프리미엄 화장품만 북미 쪽 시장에서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네. 우리 회사 넘버원 이제 가장 큰 대형 화장품주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시장이 화장품 대형주의 운명을 갈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번 주에 7월 수출 데이터도 공개가 됩니다. 지난 6월에 굉장히 화장품 쪽 데이터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데이터 발표 전후로 화장품주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1분기 때 실리콘톤은 한번 이제 컨센보다 2배 이상 나와가지고 그때 이후로 주가가 큰 폭으로 거의 2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번은 2분기도 실적은 좋아지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1분기만큼의 깜짝적 흐름보다는 이미 컨센 자체가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 이번 2분기의 화장품의 주인공이 누구냐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게 저는 OEM 업체들 아까 얘기했던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실제적으로 북미 수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의 마진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OEM 업체나 아모레퍼시픽 쪽으로 저는 더 흐름이 더 좋아질 거고 아마 컨퍼런스 콜에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더 기대감이 큰다라고 하게 되면은 무조건 화장품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북미의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로 인해서 2분기만 깜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3분기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전략을 가져가는 게 전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콜마 같은 OEM 업체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중에서 네. 한 종목만 좀 꼽아 본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일단 아모레퍼시픽이요. 왜 그렇죠? 일단은 뭐 그동안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올라왔을 거고 면세법인 데이터도 사실 그동안 중국 때문에 많이 비중이 많이 줄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면세법인과 특히 북미향 매출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을 겁니다. 1분기 때 이미 설화수로 인해 가지고 이 중국 쪽에 대한 그 영업이익 자체가 100억 이하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만약에 중국까지 만약 흑자로 전환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상방의 여력이 더 커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내 탑픽 종목으로 아모레퍼시픽 선정을 해주셨고요. 북미 쪽 수출액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슈노트는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바닥에 있는 고수익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입니다. 강태공의 월척 종목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모처럼 이 양 시장 모두 다 빨간불인데 기분 좋으시죠? 아니 뭐 이게 기분 좋을 게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저는 단 한 번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게 지수에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도 수익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시장이 좋더라도 당연히 수익을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사실 시장이 뭐 좋고 안 좋고는 저한테 하등 뭐 아무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전혀 이게 갑자기 뭐 기분이 좋냐고 물어보니 사실 그거 갖고 할 말은 없네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자신만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강태홍 전문가와 함께 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을 봐야 할 텐데요. 먼저 키워드부터 보여주시죠. 자, 막걸리의 변신은 무죄. 막걸리 좋아하십니까? 저는 막걸리도 좋아하고 저는 술을 다 좋아합니다. 그래요? 술을 좋아하고요. 네. 사실 뭐 오늘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아마 이미 종목명 다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 아마 막걸리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몇 가지가 정해져 있고 그 대표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게 뭐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이 기업은 사실 그냥 여기서 막걸리의 변신은 무죄다. 그냥 막걸리 얘기 나오는 순간 이 종목이겠구나 아마 바로 아실 거예요. 막걸리 관련 주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인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주식이죠. 국순당. 제일 대표적이기도 하고 아마 맞아요. 뭐 요즘 사실 예전과 다르게 요즘 뭐 이런 이 주류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뭐 이름이 뭐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정말 정통적으로 대표되어 있는 상장되어 있는 이 브랜드는 아마 국순당이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고 있고 이 국순당이 앞으로 지금 어떤 배신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이제 뭐 키워드를 보면서 좀 한번 같이 가본다고 하면은 네. 진짜 막걸리 기업이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구나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자, 키워드 바로 띄워주세요. 자, 그래서 일단 키워드를 보면은 사실 지금 뭐 아마 변신은 이 두 번째 부분이고요. 지금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미국의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한류 열풍에 힘입어 가지고 최근에 이제 뭐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K 뷰티 많이 움직이긴 하지만 여기 추가적으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그 우리 화장품 말고도 음식이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K푸드. 네, 그렇죠. 그래서 K푸드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특히나 김밥 같은 경우는 뭐 냉동 김밥인데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매일같이 이게 뭐 그 굉장히 잘 팔리는 추세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K푸드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이다라고 좀 음식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는데 아무래도 전통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막걸리 역시도 우리나라 하나의 전통 주류라고 좀 보실 수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최근에는 이제 유럽으로도 막 수출이 많이 나가고 있긴 했는데 이제 이런 K 뷰티 열풍이 불면서 K 뷰티 푸드 이런 열풍이 불면서 지금 미국 시장 내에도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할 만큼 지속적인 실적이 붙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이 K 열풍이 끝나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인 실적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K 열풍 제가 봤을 때는 최소 못하더라도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실적이 지금 이제 미국이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이라는 건 이미 미국에서만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이제 기대되는 실적이 분명히 탄탄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유럽이라든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이 국가들로도 이제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따라와줄 이런 모멘텀은 얼마든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상의 이런 기본적인 이제 국순당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이 막걸리라는 이런 이 원래 이 회사의 사업을 가지고서도 이 실적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원래 사업으로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도 되는 부분이고 사실 제가 오늘 이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사실 그냥 이 기업 자체도 지금 실적이 잘 나와주기 때문에 봐도 된다라는 거고요. 이 두 번째가 사실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봐요. 이 국순당이라는 기업이 지금 자꾸 뭐 다른 곳에 있어서 지분 투자를 자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제약 바이오 기업이 아닌데 제약 바이오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관련주로 엮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뭐 엮이기도 하고요. 이것처럼 정말 뭐 다양한 이런 이 지분 투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팜8라고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제 우리가 한때 스마트팜 열풍이 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뭐 지금 너무 단기간에 끝나긴 했지만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모든 건 디지털화가 된다라고 했어요. 사실 농장 이런 우리가
그 농사를 짓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것들이 자동화가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사람이 이제 해야 될 일이 정말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팜8라는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국순당이라는 기업이 과거에 이제 엮였던 게 스마트팜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다라고 엮이면서 이 미래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서도 한번 엮였던 부분이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윤석열 현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님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도 얘기했던 게 디지털화 모든 걸 이제 디지털화 시대에 따른 이런 스마트팜 이런 정부 정책도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이런 정책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나와줄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봤을 때는 오히려 스마트팜이 사실 정말로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네. 그 굉장히 이 디지털화, 이 디지털 헬스케어도 그렇고 모든 거에 있어서 뭐 디지털화로 나아가는 이 미래에 있어서 스마트팜 같이 이렇게 이슈를 많이 못 받았던 종목은 없기 때문에 이슈만 제대로 받아준다라고 하면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슈가 안 나온 적도 없습니다. 이슈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부에서 미는 정책이지만 이게 뭐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조금 이 낮은 중요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뒤처진다 좀 보고 있는 거지. 어찌됐든지 정부에서 미는 정부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스마트팜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스마트팜보다는 이제 그 CXL이라고 해요. 이제 이 파네시아라는 기업의 2대 주주로서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 파네시아라는 기업이 이제 CXL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이라든지 제조라든지 하는 그런 이 기업이다 보시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이 CXL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몰라 하시는데 삼성전자도 지금 최근에 발표했던 게 이제 미래 승부수를 CXL로 이야기를 해요. 특히나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여기에 대한 이 투자라든지 이 CXL 시장이 지금까지 많이 성장하지 못했지만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CXL 시장이 개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 CXL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 모멘텀 이런 것들이 지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2028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한 양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말을 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2028년도에는 제대로 터질 거다. 그러니까 이 CXL에 대한 그만큼 미래 가치를 이제 뭐 삼성전자는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 그래서 이게 뭐 HBM, 뭐 CXL 이걸 많은 분들이 조금 HBM보다 CXL이 더 중요할까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CXL에 더 투자한다 했지만 HBM 같은 경우는 성능입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보다 이제 고성능 메모리를 만들기 위해서 HBM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고요. 이런 성능과 함께 앞으로 이제 따라와줘야 되는 게 그만큼의 용량이에요, 용량. 그 CXL이라는 부분은 얼마만큼의 더 고용량으로서 나아가느냐기 때문에 내나 HBM과 CXL 뭐 이걸 별개로 이거를 뭐가 더 좋을까요를 볼 게 아니라 어쨌든 둘이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HBM을 팔고 내가 뭐 CXL을 사야 될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어차피 HBM 관련돼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올라가지 않은 CXL 관련돼 있는 반사익 수혜주로도 좀 눈여겨보면은 좀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CXL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파네시아라는 기업 자체가 오히려 이 CXL에 있어서는 좀 더 독보적인 이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은데 문제는 뭐다? 파네시아가 상장되어 있으면 파네시아를 오늘 뭐 추천드렸겠죠.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다.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순당이라는 기업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너무나 괜찮아요. 이제 원래 이게 신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이 기업이 원래 하던 사업에 있어서 매출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원래 기존 사업에 있어서도 계속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추세에 또 여러 신사업을 가지고서 이제 있는데 그 신사업 역시도 뭐 하고 있다? 미래 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슈만 봤을 때도 이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차트리버도 설명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국순당이라는 게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 사실 제가 24년 만이라고 했지만 상장된 지 24년 됐어요. 근데 상장된 지 24년 됐는데 24년 만에 역대 최대 거래라는 거는 분명히 이걸 지금 누군가는 말도 안 되게 사들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런 이 국순당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최근 이 뭐 고점대에서 거래가 터졌다라고 하면은
제가 늘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이게 물량을 넘기는, 그러니까 고점에서 이 물량을 터는 그런 이 매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거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완전 최바닥에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국순당이라는 차트를 이제 보고 간다고 하면은 같이 볼 설명 드린다고 하면은 예. 최근에 이제 상한가가 나와줬어요. 아. 최근에 상한가 나와줘서 이 역시도 뭐 CX에 관련돼 있는 반사의 모멘텀 이런 것 때문에 나와준 것도 있는데 자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월봉상 차트를 봤을 때 없어요. 그냥 진짜로 그냥 상장되고 나서 없습니다. 2000년도에 상장이 되고 나서 2024년도가 될 때까지 이렇게까지 거래가 터졌던 적은 없다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좋고요. 특히나 또 일봉상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그냥 일봉상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 월봉 거래라는 게 이 한 달 동안 뭐 터진 거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상 일봉상의 대량 거래를 터뜨렸기 때문에 하루 만에 그냥 이렇게 거래를 돌렸다는 거예요. 특히나 거래를 돌리는 날 보면은 이게 상한가를 갔거든요. 상한가를 갔다는 건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장중에 계속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했다라는 거는 개인들의 물량을 털기 위해서 이런 흐름을 보였을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사고 팔고 하면서 다시 거래 없이 조정을 주는 구간대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상방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 특히나 지금 뭐 본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 하락 추세 돌파가 한번 나와주면서 단기 하방 추세 돌파가 나와주면서 지켜줘야 될 구간대 약 5,000원대를 지켜내면서 이것 우리가 삼각수렴 돌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삼각수렴 때 돌파하면서 강한 거래가 터지고 지금 상방으로 돌리는 구간대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에 대한 기대를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네. 지금 자리에서 이제 뭐 국순당 같은 경우 6,500원 아래로 사실 뭐 시장이 뭐 지금 전체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8월이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8월이 들어가 봐야 안다는 거는 뭐 오늘 내일이 또 불안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6,500원 아래로 여유롭게 분할매 포지션을 좀 취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이거 궁금한 게 네. 왜 6,500 기술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네. 왜 6,500원을 이렇게 그 매수가로 잡으신 건가요? 6,500원을 이제 여기 잡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현재 이 주식에서 진짜 기본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사실 선만 그을 줄 알아도 주식은 다 끝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면은 여기 이 지켜주는 구간이죠. 예. 때려 죽여도 계속해서 안 깨는 구간대가 6,500원이었습니다. 이 6,500원이란 건 말 그대로 뭐가 되냐고 하면요. 강한 저항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이 국순날이라는 종목이 거래가 좀 붙어가지고 이 막 한 6,700, 800에서 놀고 있다라고 하면 이 6,500원 위로도 잡아드리겠는데 예. 지금 보면 거래가 안 붙은 상황이에요. 아. 거래가 없다라는 거는 지금 오늘 굳이 6,500원 위로 올려놓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6,500원 아래로서 한번 분할 매수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사실 근데 말이 6,500원 아래지 뭐 6,750원 아래도 사셔도 돼요. 근데 저는 좀 더 보수적으로 그냥 어차피 8월이 끝나기 7월이 이제 끝나는 이 마무리 되는 단계에서는 시장이 얼마든지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로 좀 잡아드리는 거고 예. 목표 가격 같은 게 24년 만에 최대 거래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강한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럼 단기 상방에 대한 이런 부분이 나와준다 하더라도 한 과거 고점대 15,0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손절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5,000원대를 크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주가는 얼마든지 강한 상방에 대한 흐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5,000원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국순당 현재 막걸리도 잘 팔리고 있고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스마트팜이나 CXL 관련주로도 지금 엮이고 있고 24년 만에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지면서 지금 상방으로 올라갈 조짐이 보인다. 네, 지금 이렇게 전문가님이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키워드부터 볼까요? 삼성이 최고다. 그렇긴 하죠. 네. 어떤 의미로 가져오신 겁니까? 그냥 이게 뭐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는 좀 그렇습니다. 삼성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끝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뭐 삼성에 대한 의존도가 좀 큰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삼성에 대한 의존도를 떠나가지고 주식이 그래요. 앞에 뭐 삼성이 붙어버리면요, 그냥 이 증시가 올라갈 때 그냥 다 올라갑니다. 이게 뭐 삼성이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최근에 이 제약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섹터를 좀 보고 있는데 역시나 여기서 뭐 삼성이 붙으면 크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에 그냥 이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성그룹주는 아닌데 삼성은 붙어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 종목명 바로 보겠습니다. 네, 삼성제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이 아니에요. 삼성이 아닌데 사람들은 삼성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름이 앞에 비슷하면은 어떤 테마가 붙었을 때 그냥 그 기업인 줄 압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수급이 붙는 효과도 있고 사실 그 실질적으로 이 삼성제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삼성의 상호를 따올 만큼 삼성을 쓴다는 거는 어쨌든 이 기업이 정말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예. 지금 뭐 제가 뭐 삼성 뭐라고 만들면 바로 수송 들어옵니다. 수송 들어오기 때문에 이 그만큼 이 상호 관련해가지고도 분쟁이 굉장히 많았고 상표권 분쟁에서 이미 승리를 했을 만큼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지 좀 어느 정도 역사가 있는 기업이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어찌됐든지 그 반사익 효과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든지 증시가 강하게 올라가준다라고 하면은 삼성이라는 타이틀이 어쨌든 달려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 그냥 묻지마 매수한 사람들은 진짜 삼성그룹인 줄 알고 사시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 수급 효과도 사실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키워드를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세 가지 보여주시죠. 자, 이게 뭐 사실 다 옛날에 있었던 이슈들이긴 해요. 늘 얘기했지만 전 차트론자기 때문에 차트를 보고 이 종목을 먼저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뉴스를 찾아서 그렇다 해서 이게 뭐 한 10년 전 뉴스, 뭐 5년 전 뉴스도 아니고 다 올해 나온 뉴스긴 해요. 올해 나온 뉴스긴 한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알츠하이머 관련되어 있는 신약이 또 FDA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라일리의 도난의 마비라 해가지고 이게 승인이 되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알츠하이머 치료제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뭐 FDA 뭐 조금씩 승인이 되기 시작하면은 또 그 테마를 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테마를 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거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비만 치료제, 원래 키워드 제약바이오 핵심이 항암, 비만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매죠. 치매와 여기 플러스 미터제자 탈모. 이 정도는 사실 제일 강한 이슈 테마 중에 하나 섹터 들어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이제 FDA 승인이 됐다는 거는 이런 또 임상 결과가 이제 나올 만한 그런 기업들 그런 제약 관련돼 있는 모멘텀의 이런 약품들 역시도 또다시 FDA 뭐 승인 신청 뭐 이런 것들 이슈가 같이 따라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스타트가 어려우니까 누가 한번 뚫기 시작하면은 뒤에 애들도 눈치 보다 계속 하는 거 뭐 그런 네. 것처럼 이 알츠하이머 신약이 FDA 어쨌든 통과됐다라는 거는 또 다시 다른 기업이 또 이런 걸 신청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기대감 역시도 좀 부각이 된다라 보시면 좋고 네, 이거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 보면 이게 삼성제약의 신약이 통과했다라는 건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이거 그렇죠, 아까 그렇죠. 얘기했다시피 일라일리의 신약입니다. 네네, 일라일리의 이제 도난의 마비라는 신약이 이제 FDA의 승인이 통과를 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누군가가 스타트를 끊어주면은 뒤에 눈치 보던 사람들도 막 다 따라가는 그런 게 기대감이 있어요. 커진다. 그래서 네. 또 다시 FDA 승인 통과했기 때문에 분명 우리나라 제약 기업에서도 알츠하이머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또 이런 이 신약 승인 이런 걸 또 하는 기업이 생길 거다라 사실 네네. 기대감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테마가 형성이 되는 건데 이런 이 삼성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국내 삼상 임상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도 승인이 됐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 알츠하이머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분명히 얼마든지 또 나와줄 수 있다라고 사실 시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로 좀 보면 좋지만 아쉬운 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알츠하이머가 아직 지금 테마가 형성이 안 됐어요. 근데 이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어찌됐든지 금리 인하와 함께 제일 기대되는 건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또 제약바이오 시장이 온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두 번째로는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탈모 치료제도 굉장히 크게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거는 뭐 사실 갑자기 뭐 또 약을 만들었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원래 이제 삼성제약이 가지고 있던 탈모 치료제가 이게 탈모와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제라고 해가지고 피나스테리드가 있는데 이게 이번 최근에 이제 고지혈증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입증이 되면서 그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약바이오가 참 재밌는 게 약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 다른 쪽으로도 효능이 있다 이런 게 나오면은 또 이 약에 대한 효능과 함께 또 새로운 이 제약 테마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원래 뭐 항암제였다가 우리가 항암제 뭐 탈모 붓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제약은 많은 이슈를 가지면 가질수록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래서 과거에도 고지혈증에도 효과가 있다 이거 하나뿐이었거든요. 이 뉴스 나왔는데 당일에 급등이 나올 만큼 사실 이런 효과나 뭐라도 더 하나
생긴다는 건 사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함께 오히려 또 매출도 증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제약이 지금 뭐 알츠하이머, 뭐 탈모 치료제, 뭐 전립선 비대증에다가 지금 고지혈증에다가 굉장히 테마는 나쁘지 않게 엮여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삼성제약이 여러분들 이 까보면 알겠지만 실적이 정말 나쁩니다. 나빠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사실 제약주에서 실적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제약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이 아는 웬만한 제약주를 까본다라고 하면은 진짜 시가총액 막 한 300억짜리 이런 기업보다 막 그 실적이 나쁜 기업도 굉장히 많아요. 진짜 뭐 동네 뭐 술집에서 나올 만한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제약주들이 많을 만큼 사실 제약주에서는 실적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얘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삼성제약이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최근에 유상증자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유증에 따른 또 투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투자 이런 것들과 함께 또 신규 신약 뭐 이런 것들 이야기와 함께 나와주면서 드디어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흑전에 대한 기대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흑전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은 뭐 분기 실적이 흑전했다도 아닙니다. 분기 실적이 이제 그 흑전도 아니고 영업손이 이제 감소 그 1분기 대비해서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손실액이 줄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손실액이 줄었다는 건 그만큼 어찌됐든지 좀 실적이 조금씩은 회복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삼성제약에 대한 이런 실적, 이 흑자전환 기대감이 분명히 우리가 좀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삼성제약의 지금 우리가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종목은 차트를 제가 먼저 보고 들고 왔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게 보면은 늘 말하는 제가 얘기했던 뭐 기술적인 구간에서의 반등입니다. 그냥 역사적인 자리예요. 역사적으로 이 종목이 지금 자리에 오면 그냥 계속해서 날랐습니다. 그래서 날랐다가 과거에는 뭐 2015년에는 뭐 10배도 올라갔고 뭐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이 최근에 많이 무너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해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일봉상 흐름 봤을 때도 최근에 이제 이런 하방 추세대 돌파하면서 지금 거래 터트리고 위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로 올라가 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흑자 전환 기대가 나와줬다라는 거는 분명히 흑자 전환 뉴스만 나와줘도 이거 주가 상한가도 사실 전혀 안 이상하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제약이라는 종목은 지금 1,700원이 또 저항대예요. 그래서 이 유상증자 이때 유증 이후에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유증 이후에 무너진 거 아마 이 1,700원대 뚫어내면 충분히 다시 갭 매꾸로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1,700원 아래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 4,000원까지는 충분히 열린 자리에 보고 있습니다. 4,000원까지 지켜보시면서 손절 가격 1,500원으로 짧게 대응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삼성그룹주는 아니지만 네, 앞에 삼성이 붙어 있다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좀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유상증자 이후에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 차트론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삼성제약까지 만나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역발상 투자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모처럼 오늘 양 시장이 모두 다 빨간불인데 기분 좋게 첫 번째 리포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보여주실까요? 자, HL 만도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대신증권의 리포트 목표가는 54,000원으로 유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견조한 실적, 하반기 수주가 11.5조, 11조 5천억 원인데 76%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변동성 완화시킬 핵심 포인트는 2구 환신, 이거 중국 정책이잖아요. 그리고 2번은 로보택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국내 자동차 시장을 보면 수출도 좋고 실적도 좋은데 얼마 전에 포드의 실적이 어닝 쇼크를 내면서 좀 글로벌적으로는 약간 좀 우려가 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일단 이 자동차 산업의 업황부터 좀 알려주실까요?
최근에 이제 그 수출로 보면 이 자동차에 대한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까지 보시면 이제 반도체와 더불어서 이 자동차가 거의 수출의 상당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SUV 차와 그리고 친환경 차가 상당히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쪽에 대한 판매량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이제 북미 쪽, 이제 미국 쪽에서의 판매가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현대차 올 상반기 미국 판매량을 보시면 이제 49만 4천 대. 전년 동기 대비해 봤을 때 11%가 늘어났고요. 기아도 역시나 41만 5천 대. 전년 동기에 봤을 때 3.6%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수는 부진하지만 북미 쪽에 대한 판매는 확대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는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또한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반사이익을 역시나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향후 이제 미국 조지아 공장이 본격적으로 그 가동이 된다라고 하면 수출에 대한 물량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차량에 대한 부품과 완성차를 생산을 하면 거기에 있어서의 국내 쪽의 수출이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게 이제 얼마만큼 이제 조지아 공장이 잘 원활하게 좀 상산이 되면서 국내 쪽으로 얼마만큼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후보 대통령이 만약에 또 당선이 되고 된다라고 하면 이제 자국 이전 정책에 대한 확산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다. 근데 최근의 흐름들 보시면 결국에 이제 밸류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로 봤을 때 그리고 실적으로 봤을 때 이 자동차 관련된 섹터 종목들이 나름 선방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를 감안을 해보면 이 자동차 완성차뿐만 아니라 이제 부품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 국제적인 어떤 그런 국제 정세에 따라서 이런 자동차 수출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자동차 산업 자체는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탄탄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포트 내용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예, 대신증권에서 54,000원 바이 매수 유지를 했고요. 이제 제목은 변동성을 완화시켜줄 포인트 3가지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 54,000원을 유지를 했는데 이제 최근 주가 조정의 이유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대감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됐고 그리고 북미 쪽 테슬라 쪽에 대한 부진이 이제 이어지면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다. 하지만 이 목표 가격을 24년에서 25년 EPS 기준으로 보면 이 5,499원인데요. 이거를 PER 10배 적용을 했을 때는 54,000원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54,000원을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상승할 이유는 앞에서 뭐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중국의 이구안신 정책이라고 하는 효과가 예. 본격화된다. 이제 이구안신 정책이 뭐냐면 중국의 소비 정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휴대폰을 만약에 사면 휴대폰을 사는 데 있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신규 휴대폰을 사는 데 있어서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그래서 이제 구형 폰에 대한 폰을 이제 이 신형폰으로 변경을 하면 이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이 쓰던 물건들, 중고차라든지 뭐 중고 네. 물건들을 새 걸로 교체를 하면서 이제 구매를 하면 정부가 좀 보조금을 그렇죠. 이제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신규 폰 같은 거 이제 핸드폰 가게에서 산다 보면 중고폰을 그 핸드폰 가게에다가 반납을 하고 신규 폰을 보조금을 지원받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안 같습니다. 바꿀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중국 쪽에서 테슬라가 상당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이 정책까지 연결이 되면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신호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견조한 수주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북미 이제 테슬라 쪽에서 로보택시 관련된 모멘텀도 이어진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을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있습니다. 근데 동사는 이미 물적 분할을 통해서 이 아다스 시스템에 대한 개발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거기에 대한 수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이제 2분기 매출이 2조 2천억 정도 늘어나고 있고
이제 컨센이 860억 정도였는데 이익 자체가 근데 871억으로 컨센 상향으로 상회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출 강세 요인은 일부 전기차 판매가 부진하고 있지만 그래도 환율이 우호적이고 이 다변화된 포트폴리오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지역 매출로 보면 국내보와 내수 그리고 북미 쪽에서 테슬라가 부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 쪽에 현대차 그룹 쪽이 그죠? 그리고 GM, 폭스바겐 쪽에 대한 매출이 확대가 되면서 이 부분을 좀 상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더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기 순이익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중국 투자 성장사 아이모션에 대한 평가 손실이 좀 있고 중국 법인 이연 법인세 관련된 부분이 조금 있긴 하지만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역시나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2분기 신규 수주가 5조 3천억 정도로요. 반기적으로 봤을 때는 누적 11조 5천억 정도 이 수주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게 24년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수주 목표 76%를 달성한 부분이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뭐 계속 수주가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뭐 전기차 쪽에서의 매출이 부진하다라고 하지만 다른 환경 관련된 부분, 하이브리드나 친환경차에 대한 부분, 그리고 SUV 차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상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테슬라의 로보택시 관련된 부분이 아직 부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부각이 되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리포트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추가적으로 그 이구환신 정책을 제가 잠깐 또 찾아보니까 네. 중국이 지금 경기 진작을 위해서 부양 정책. 57조 원 가까이 3천억 위안을 풀겠다라고 하는 그 정책이 이틀 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HL 만도도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자, 리포트 바깥에 있는 내용도 좀 들어볼까요? 예, 동사는 이제 물적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다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HL 클레무브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조향 장치나 여러 가지 부품을 관련돼서 만들고 있는 HL 만도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HL 클레무브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 솔루션과 통합 제어기를 이미 개발을 한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레벨 3 단계 수준의 자율주행 통합 제어기를 이제 개발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 그 이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테슬라나 여러 가지 업체들로부터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제네시스 EV 등의 EV9 등이죠. 그래서 이 고속 자율주행 관련된 HDP를 납품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다스 시스템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한국이나 멕시코, 인도, 중국 등 생산기지 4개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아다스 센서나 제어기를 납품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서 올해 1조 7천억 매출을 예상을 해보고 영업이익은 한 1,700억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28년까지는 뭐 매출 4조 원짜리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자회사 HL 클레무브가 얼마만큼 성장하는지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들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10일 날 이제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8월 달이어서 했었다가 이제 10월로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로보택시에서 어떠한 그거를 발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앨런 머스크 자체도 자율주행에 엄청나게 좀 이게 핵심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로보택시를 긍정적으로 보면 이 테슬라 주가를 살 것이고 그렇지 않고 부정적으로 볼 거면 매수를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거를 감안을 해보면 네네.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상당히 좀 자신감 있게 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직간접적으로 동사에 대한 영향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론 머스크가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애널리스트들이 자꾸 이 자율주행이 언제 돈이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못 믿겠으면 주식 팔아라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 HL 만도 목표가가 54,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봤습니다만 4만 원 정도였거든요. 네. 자, 이 목표가 가능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술적인 흐름으로 뭐 연결을 해서 보면 앞선 이제 고점에 5만 원이 뭐 관건이긴 하지만 실적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신증권에서도 이제 PER 8.3배, 올해 8.3배와 내년 7.7배로 계산을 해보면 5만 4천 원 정도는 제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지만 제가 보는 입장,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어제 지난주 금요일 날 39,450원 기준으로 PER 5,899원에 대한 부거를 계산을 해보면 PER이 6.68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대신증권이 얘기해드렸던 10배 정도 수준까지 가면 54,0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은 9.15배 정도 수준으로 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9배에서 10배 정도 수준은 그렇게 나쁜 가격대 수준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히 펀더멘탈적으로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차트 흐름을 보시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만 원 선 안착을 하고 있어서 4만 원에서 한 4만 2천 원 정도 선에서 양호하게 좀 유지가 되면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한 5만 원 정도는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 바닥을 확인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바닥 확인한 후에 한 번 정도 턴을 더 한다. 근데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HL 만도도 역시 단기적인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된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만 원에서 4만 2천 원 정도 사이 그곳을 뚫느냐를 보고 나서 1차 목표가로는 5만 원 그리고 최종으로는 5만 4천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리포트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삼성카드인데요. 자, 하나증권의 리포트 목표가는 4만 9천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정말 잘 나왔고요. 그리고 순이익과 DPS 전망치가 상향됐다. 배당 수익률은 7%가 기대되고 기보유 자사주 소각 가능성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제 금융주가 최근에 정말 불이 붙은 듯이 잘 가고 있는데 어떤 변수라고 해야 할까요? 이 Q10 사태 있지 않습니까? 티몬과 위메프 사태 뭐 이런 것들이 온라인 이커머스 거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티몬 사태의 영향이 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커머스가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티몬과 위메프가 결국에 카드사와 제휴를 해서 이 거래를 한 게 아니라 PG사를 껴서 거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운데서 전자지급 결제 업체인 PG사가 전자지급 결제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카드사가 결제를 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이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엄청나게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도 이제 유동성에 대한 공급을 좀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이 카드사 쪽으로는 이제 결제를 취소하겠다. 뭐 이런 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위메프와 티몬이 이 결제를 할 수 있는 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자금 조달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파산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PG사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카드사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선 카드사에서 우선 환불을 해주고 나서 그리고 PG사에 이제 구상권을 청구를 해서 받는 형태로 좀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상당히 카드사 입장에서는 이 리스크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금융 종목들을 보시면 뭐 증권은행, 보험주들을 보시면 이 금리가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도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역시나 2분기 실적 자체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더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어차피 9월에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 9월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이 금융주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좋기 때문에 실적 긍정적인 효과는 그대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금리 인하 전까지는 이 금융주 관련주들도 이제 밸류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티몬과 위메프 사태 관련해서는 이제 정부도 나서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구영배 대표도 직접 사재를 털어서라도 내가 이걸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나온 상황인데 자, 아무쪼록 좀 크게 확산하지 않고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와 별개로 지금 금융주들은 탄탄한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리포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리포트는 이제 하나증권에서 49,000원 상향 조정했고요. 뭐 제목은 확연한 건전성 지표 개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 보시면 이제 2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고 대손 비용 감소 외에도 전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27.1%, 1,844억 원을 형성을 했고요. 그래서 컨센서스 상회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이 대손 비용 감소 때문에 정부 신용 사면에 대한 영향으로 약 200억 정도 내외의 충당금이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손 비용이나 충당금이란 게 뭐냐면 미래에 발생할 어떠한 그 대손 비용에 대한 부분을 미리 회계상으로 적립하는 거를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사가 최근에 뭐 리볼빙도 많아지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뭐 대출도 많아지고 그리고 현금 서비스도 많아지고 있어서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손금을 계속적으로 늘려고 놓고 있는 상황이었다. 근데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서 신용 사면을 진행을 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에 대한 신용을 사면을 해주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 자체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400억 정도, 2분기에 대손 비용이 1,400억 정도로 낮아졌다라고 하는 건 좀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무이자 할부 확대나 그리고 선별적 마케팅 재개 영향 관련된 부분으로 개인 심판 취급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제 개인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신용카드를 이용을 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많이 이용을 해서 상품을 많이 사면 결과적으로 이 신용카드 업체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차익금리 관련된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쉽게 말해서 그리고 이자 비용이 소폭 증가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 활동 판관비 그리고 마케팅 비용 중심으로 한 이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분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미비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심판 마켓 쉐어가 한 18.1%로 이제 3분기 만에 18%를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대손 비용 감소 200억 정도 했고 새 출발 기금, 캠코 매각 이익이 145억 정도가 있어서 이런 거를 감안을 해봤을 때 2분기 때 실적은 괜찮았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이제 건전성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하고 있다. 그리고 채무자 보호법 시행에도 대손 비용 하향 안정화가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연체율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건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연체율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카드사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뭐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받지 못하기 때문에 리스크로 이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부담이었지만 연체율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건 좀 긍정적이고 개인회생 신청 접수도 줄어들고 있다. 거기에 신용 사면도 되고 있어서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에 대한 추심 횟수를 여러 가지 부분으로 제한할 수가 있는데 일단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카드사는 뭐 대손 비용을 늘 수가 있긴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대손 비용 관련된 급증의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체율이 감소되고 있고 대손 비용도 감소되고 있고 그리고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동사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다.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일회성 요인에 대한 부분인지 이게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제 뭐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부분, 티몬 위메프 관련된 부분도 단기적으로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해결이 원활하게 잘 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는 나름 리포트 자체는 뭐 좋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주에 FOMC가 있는데 아마도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에 대한 강한 신호를 주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지금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죠. 자, 기준 금리가 시작이 되면 이것도 좀 수혜를 받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조금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리포트 바깥의 내용도 좀 알려주실까요? 일단 이 부동산 가계대출 관련된 부분에서 이 카드사들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카드를 제외하고서는 PF 관련돼서 그렇게 큰 부담은 없다. 그리고 카드사 자체가 재무 건전성이 좋고요.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업체가 삼성카드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리볼빙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잘 해소가 되는지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도 여쭤볼게요. 지금 49,000원이었는데 자, 가격 어느 정도 보십니까? 예, 49,000원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만 충분히 갈성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늘 뭐 상승에 대한 흐름만 봐도 벌써 4.8% 상승을 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43,0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펀더멘탈적으로는 목표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차적 기술적 목표가는 43,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수익 상황 함께 보실 텐데요. 자, 오늘은 이재진 전문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예스24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예스24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주로 이제 도서 같은 것들을 판매하는 좀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 강하게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티몬, 위메프 사태가 벌어지자 반사 이익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터지고 있는 티몬, 위메프 사태 이제 얼마나 심하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기업인데 이 규모 자체가 굉장히 심상치가 않죠. 최근에 터지는 규모만 해도 피해액이 대략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은 여태까지 언론이 나온 바에 따르면 적어도 1조에서 그 플러스 알파까지 되면서 2조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돌고 있죠.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면 여기서 그냥 어찌저찌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면서 메꿀 수 있으면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있죠.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 문제가 미 정산금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카드사, 피지사, 은행 등 금융권까지 악재가 번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현재 정부에서는 5천억 이상의 자금을 유동성을 빠르게 투입한다라는 정책을 내세울 만큼 금융권의 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들려오고 있어요.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확실히 지금 이제 티몬하고 위메크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이제 없다라고 현재 보여지면서 중국한테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면 사실 살아남을 방법은 거의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태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나머지 살아남은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현재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했는데 다시 조금 눌려주고 있거든요. 눌림목 구간에서 단기 반등을 한번 노려보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단기 매매를 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 나와서 해당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설명드리지만 눌림목이 나오면 사고 안 나오면 안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꼭 명심하시면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예스24라는 기업은 현재 단기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사이익 이슈에 급등을 하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받는데 거의 절반 가격 부분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죠. 우리가 매수를 한번 시도할 자리는 5,360원 자리까지 좀 절반 정도 가격까지 조정이 좀 나와줬을 때 우리가 매수 시점을 잡아보면 좋아요. 해당 자리는 지금 조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5일선 부근을 살짝 이탈할랑 말랑하는 자리가 현재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딱 눌림목에서 잡아주면 단기 눌림목 매수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전고점 흐름을 바로 넘기보다는 정말 단기 반등 정도만 노려보는 게 좋다라고 봤기 때문에 목표가 자리는 5,900원 자리 짧게 잡아가시고요. 손절가는 5,000원 자리로 잡아나가시면서 전략 유지하시면 여러분들께 단기 종목 수익 정도는 문제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진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 전문가의 종목 예스24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티몬 위메프 사태로 인해서 금융권의 위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된다라는 부분 언급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대규모 신설 투자에 대한 부분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 종목 좀 최근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가 꼭 지키자라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5,900원, 손절가 5,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김동석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사실 지금 시장에서 종목을 고른다고 한다면 시장 분위기에 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PC 개인 소비 지출이 나쁘지 않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FOMC에서는 금리 인하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아마 9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인 제약바이오 기업 동구바이오 제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동구바이오 제약에 대한 관심을 왜 가지고 있냐라고 한다면 세계 최초의 이번에 치료제를 좀 개발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조루증과 발기부전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복합제를 이번에 출시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조루증만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은 발기부전만 치료를 하거나 한 가지만 치료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한 개의 약으로 두 가지 모두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거기 안에 들어가는 성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비아그라 성분이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조루증 치료제에 쓰이는 성분이 같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왜 이렇게 복합제로 만드냐? 사실 하나만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병이? 라고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발기부전이 있는 환자의 절반은 조루증을 가지고 있고요. 조루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절반은 발기부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합제가 매출액을 상당히 200억 이상까지도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동구바이오 제약 자체가 애초에 이 비뇨기과의 매출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매출 규모가 올해 최대치를 달성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번에 미국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 대선에서 언급되는 게 약가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약가 인하가 그냥 낮추는 게 아니라 오리지널 약이 특허가 만료가 되면은 거기에 따른 복제약, 바이오 시밀러라든가 아니면은 제네릭 약에 대한 수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 기대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상 일반 오리지널 약에 비하면 이 바이오 시밀러 약이 절반 이하로 가격이 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효능이라면 사실상 오리지널 약보다 조금 더 저렴한 바이오 시밀러를 선택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사실 미국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지금 시기적으로도 제약바이오가 성장할 수 있는 시기에 이번에 실적 같은 경우 여태 최대치가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이번에 세계 최초의 복합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기대감이 나오는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동구바이오 제약은 이 차트상 흐름을 본다고 했을 때 지금 가격에서 저는 음봉이 나오면 매수를 해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본다고 한다면은 상단에 지금 뚫지 못했던 게 8,990원입니다. 지금 이게 전 고점인데 이 구간 돌파하고 한 9,000원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9,000원 돌파하고 나면은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음봉에 저희가 샀다고 쳤을 때 손절가는 7,400원 나이대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이죠. 손절가 지키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대왕고래 테마가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추천해 주셨던 한선 엔지니어링 오늘 상한가 진입을 했더라고요. 이 종목의 추가 전략 좀 세워주신다면요. 제가 한선 엔지니어링에 관련 얘기를 할 때 사실 대왕고래 언급보다는 이 천연가스가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올 때 같이 올라갈만 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아람코에 대한 대왕고래 이슈가 나오면서 같이 엮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단 한선 엔지니어링의 이 근본 자체가 대왕고래 이슈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천연가스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천연가스가 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빠질 수가 없는 구간이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가격은 저점이다. 그럼 지금이 상당히 긍정적인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반등이 나왔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승이 나왔더라도 아마 추가적인 충분히 눌림목이 나온 이후에 반등세가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대형거래뿐만 아니라 천연가스에 대한 반등이나 상승 기대감도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오른다기보다는 이 이후에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다시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 눌림목이 나온다면 다시 관심을 가져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동석 전문가의 종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의 6월 PCE 물가지표가 공개가 됐는데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종목 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 9,000원, 손절가 7,4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사이트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사원이었습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확인해보고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옆에는 이권희 위즈웨이브 대표, 유창희 유스탁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시장 이야기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시간 통해서 저희가 CDMO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곤 했는데요. 오늘 셀트리온 주가 잘 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둘 다 오르주셨고요. 동그라미네요. 이건희 대표님 먼저 들어볼게요. 예, 셀트리온 오랜만에 이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한 19만 원대 중반 가면 자꾸 밀리는 흐름을 계속 이어갔었는데 좀 지루한 박스권 흐름을 좀 벗어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2024년 1월 달에 급등했던 이유, 이때는 이제 합병 이슈로 이제 움직였던 건데 그때 이후로 이제 주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기술적으로도 지금 거리가 터지면서 뚫고 가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는 자리고요. 좀 무거운 종목이긴 하지만 여전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고요. 진펜트라 대해서 굉장히 지금 호의적인 시장 상황도 지금 좋아지고 있고 유럽 내 점유율 올라가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심투율이 좀 더 올라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너무 좀 무거운 주식이어서 이거 할 수 있겠냐, 코로나 이후로 한 번도 매매 안 해보신 분이 많으실 텐데 네, 이제는 좀 봐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2030장 같은 경우도 지금 12월에 완공이 되는데 그 이후로는 조금 더 탄력이 있을 것 같고 그동안 이제 파이프라인들도 좀 더 이제 확장성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지금 붙을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존의 램시마죠. 이 램시마 SC형에만 의지하지 않고 추가적인 그 파이프라인들도 성과를 낼 걸로 예상을 해서 지금 3공장을 짓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이제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이제 서정진 회장님이 동분서주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때문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 이런 부분들이 들려서 그런 와중에 또 이제 최근 흐름이 좋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코로나 시기 이후에는 아마 좀 시장에서 잊고 계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제는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볼 때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KB금융 보겠습니다. 9만 원의 벽을 뚫으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한 종가 매수 의견 보겠습니다. 자, 두 분 들어주세요. 자, 이번에도 일치하는군요. 자, 유창인 대표님 의견 듣겠습니다. 네, 오늘 금융주들이 전체적으로 강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오늘도 상승세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주요 금융지사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지만 또 거기에 맞춰서 배당을 계속 더 확대하겠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우리 금융지주가 주주 환원율을 올해 한 40% 내년에 한 50%까지 늘리겠다라는 발표를 좀 했었고요. 오늘 또 신한지주가 주주 환원율을 40% 이상
유지하겠다, 뭐 50%대까지 높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우리나라 그 주요 4대 금융 지주사들이 배당 성향 그 주주 환원율을 50%까지 앞으로 단기적으로 높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죽하면 지금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분기 배당을 원래 안 했었는데 이번에 분기 배당을 하겠다라고까지 좀 발표할 정도였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금융지주사의 어떤 관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그 정부 밸류업 정책이 주주 친화, 주주 우선 정책으로 좀 가고 있죠. 소득세, 배당 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년 대비해서 좀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완화시켜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KB금융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율이 70%가 이미 넘어서 있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60% 이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수혜를 은행주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3분기, 4분기는 지금보다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까지는 홍콩 ELS 관련해 가지고 손실분을 대손 상가 그 손실금을 확보한 그것 때문에 조금 이익률이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3분기, 4분기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PF 관련해서도 부실 PF가 좀 많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은행주들에 대한 재평가 더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부동산 물론 이제 서울에 한해서지만 서울 같은 경우가 지금 18주 연속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경기가 좀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은행 금융지주사들이 대출 환경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죠. 6월 한 달 동안만 주담 대출이 한 5조 원 이상 늘어난 걸 감안한다면 네. 이런 네. 부분들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뭐 실적이라든지 밸류업 기대감, 주주 환원책, 금융주 공통적으로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금융주 안에서 탑픽으로 KB금융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 KB금융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배당을 제일 많이 해주고 있고 순이익도 거의 뭐 신한지주하고 양대 산맥 거의 뭐 제일 높은 순이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감안한다라면 KB금융은 사실은 주가가 지금 신한지주라든지 우리 금융지주와 비교해 본다면 아직은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준 것은 없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KB금융, 금융주 내에서 탑픽 종목으로 또 꼽아 주셨습니다. LG이노텍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잘 나와줬고요. 하반기에도 호실적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이 종목에 대한 종가 매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번에는 엇갈리는군요. 걸렸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지금 뭐 아이폰 잘 팔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애플 쪽이 실적이 좋으면 같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많이 붙어서 7월 달에 이제 고점을 형성했고요. 하반기에 당연히 실적은 좋아질 텐데 단기적으로 지금 뭐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등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애플의 실적 발표 이후에는 뭔가 모멘텀이 생겨서 올라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일단 지금 내리막을 걷는 게 조금은 좀 과하게 빠르게 이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24만 원 밑에까지는 한번 보셔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 좀 더 나와서 반등이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회사가 뭐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이제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나 이런 최근의 뉘앙스가 조금은 이제 뭐 아이폰 말고 뭐가 있냐. 뭐 이런 이제 뭐 물론 FC, BJ라든지 여러 사업들이 신규 사업들이 붙어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성장성의 이제 제약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조금 IT는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또 안 좋은 말을 더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또 이제 애플이 실적 좋게 얘기하면 뭐 앞으로 전망이 좋다라고 얘기하면 또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네.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가 반등을 좀 확인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언급 주셨어요. 유창희 대표님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어쨌든 지금 위치에서 한 번 정도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 영업이익을 8,200억 정도 예상을 좀 하면서 연간 1조 영업이익을 2022년 이후에 다시 좀 회복하는 올해 한 해가 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결국 핵심은 아직까지는 아이폰이죠. 아이폰 16의 시리즈 카메라 모듈 쪽에 폴드
폴리디즘하고 핵심 부품 액추에이터 공급을 하는데 뭐 폴리디즘은 아시다시피 이제 카메라 뒤에 튀어나오는 부분을 상당히 완화시켜 주는 것이고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손떨림이라든지 뭐 빛 번짐 이런 부분들 관련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제품들이 아이폰 15에서는 한 개 제품만 들어갔다라면 이번 네. 16에서는 2개 제품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애플 말고도 LG 그룹사하고 현대 그룹사하고 약간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LG 이노텍이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주 이제 목요일이죠, 새벽일이죠. 우리나라 시간 금요일 새벽인데 애플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판매되는 것보다 앞으로 이제 신제품에 대한 어떤 전망치 이런 부분들 얘기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낙폭 가대 관점에서 좀 분할로 모아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LG 이노텍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 기업 네오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거래일 연속 주가가 떨어지다가 오늘은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 자, 종가 매수 하실지 궁금합니다. 두 분 의견 들어주세요. 자, 여기서도 엇갈리네요. 자, 이건희 대표님, 자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일단 네오셈은 모멘텀이 두 개가 있죠. 이제 검사 장비라는 공통점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물론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제 급등락하는 현상은 좀 심한 편인데 저는 이제 수렴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14,000원 돌파하면 조금 더 전고점 트라이가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그 근거로는 지금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SK하이닉스 실적을 딱 보면 HBM 다음으로 공헌을 많이 한 건 SSD였고요. 그건 SSD 관련된 검사 장비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네오셈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 앞으로 지금 SSD는 삼성이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새로운 먹거리라고 할 정도로 지금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 기가 하반기에 8월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CXL 2.0 버전 관련된 256기가 메모리, D램 메모리를 내놓기로 지금 되어 있고요. 거기 이제 1.1, 그러니까 그 전 버전에 네오셈이 이미 검사 장비를 납품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도 IC가 뭐 한 1,000억 대 이상의 그 수주를 했는데 네. 그 전에 보면 한 300억 대 수주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에. 그러니까 그게 한번 준데 계속 주기 때문에 네오셈이 다음에도 2.0 D램 양산할 때 또 이제 검사 장비 추가 수요가 있을 때는 네오셈에 충분히 수혜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우리 장비단들이 대부분 좀 안 좋죠.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그래도 반등이 가장 빠르게 나오는 쪽이 검사 장비단이라는 부분. 여전히 이쪽이 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네오셈도 한번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사 장비 쪽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한 종목 더 얘기를 해보면 앞서서 잠깐 언급이 되고는 했는데 YC가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엄청난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좋게 보죠. 예, 일단 네. 뭐 YC, DI 뭐 그다음에 테크윙 이 세 개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일 텐데 DI는 아직 자회사 단에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반등이 아주 세게 나오진 않는 부분이고 테크윙도 지금 사실은 워낙 이제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 하이닉스랑도 관계가 좋기 때문에 네. 3사의 대부분 관계가 좋습니다. 테크윙은. 그래서 이제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검사 장비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검사 장비가 아니라 HBM도 어떤 단계에서 검사하느냐에 따라 다 다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테크윙이 최종 단계고 YC는 아마 중간 단계를 검사할 텐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검사 장비단은 여전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게 왜냐하면 결국엔 수율 싸움이거든요. 네. 수율이 잘 나오는 불량품을 잘 못 걸러내서 만약에 HBM을 팔았는데 그걸 조립했다가 H백이라든지 뭐 B백이라든지 이런 게 작동을 안 하면 다 물어내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다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아무리 뭐 판매가가 몇 천만 원 하는데 원가도 비싸게 부르겠죠. 그러면 100원짜리를 팔러 들어갔다가 1,000원 물어주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검사 장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YC는 그러니까 네오셈은 그쪽은 아니고 CXL과 지금 이제 SSD 쪽이기 때문에 좀 다른 모멘텀으로 SSD 모멘텀이 좀 더 빠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창희 대표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지금 어쨌든 이제 AI 거품 논란이 좀 나와주면서 네. 빅테크 관련된 종목군들 하락을 좀 하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나마 덜 하락을 했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반등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고점에서 20% 정도 조정이 나왔거든요. 뭐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놀러지도 30% 이상 조정이 나왔고요. 뭐 엔비디아도 아직은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결국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이번 주에 이제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의 실적 발표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메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난주 알파벳처럼 약간 우려가 나온다라면 또 반도체가 우선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좀 돌아서기 전까지는 반도체 소부장주에 대한 어떤 관심은 조금 미뤄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심리 회복을 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언급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현대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와줬는데 포드 어닝 쇼크 여파에 주가가 밀렸다가 이제 현대차와 포드는 좀 다르다라는 인식 속에서 오늘장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종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이건희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예, 뭐 돈 잘 벌고 있는 회사를 자꾸 의심하죠. 예, 그래서 저는 뭐 포드나 이런 그 허접한 회사들랑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 예. 뭐 픽업 트럭이나 좀 파는 회사인데 포드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지만 뭐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가 굉장히 잘 못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GM은 생각보다 잘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이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아서 PER이 대부분 다 낮아졌습니다. 한 5배 이하로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현대차는 지금 유일하게 지금 계속 실적이 업사이드 되고 있는 글로벌 웨이커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같이 움직인다는 게 사실은 좀 어불성설인 거죠. 예, 그래서 여전히 지금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쪽에 믹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SUV 이제 고가 모델, 그러니까 한마디로 팔아서 마진이 많이 남는 모델들, 우리는 픽업 트럭을 못 팔기 때문에 그쪽 관련돼서 여전히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서 저는 이번에 좀 빠질 때도 좀 어이가 없었는데 오늘 반등이 좀 나와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우려를 하면 11월 대선 이후에 정부가 누가 들어오든 한번 뭐 돈 많이 벌어간 현대차를 때리진 않을까? 그거에 대한 우려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현대차를 우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포드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다라는 부분들 언급 주셨어요. 유창희 대표님은 어떻게 네. 보세요? 뭐 같은 의견입니다. 사실은 2분기 실적, 그러니까 지금 현대기아는 지금 2년 넘도록 실적 피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가 실적 피크를 두려워해야 되는 건 뭐냐면 들쑥날쑥한 실적이 나왔을 때죠. 그러니까 어쩔 때는 뭐 3조 원, 4조 원 실적이 나왔는데 또 어떨 때는 뭐 한 1조 혹은 뭐 적자가 나올 때가 걱정되다 보니까 실적 피크 하는데 현대기아는 실적 피크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계속 우하향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실적을 어느 정도 계속 유지를 시켜줄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피크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 캐즘을 대비해서 하이브리드 차량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미 제품 믹스를 좀 했다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현대기아를 경쟁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하면 뭐 테슬라 하지만 사실은 차량의 완성도라든지 이런 걸 비교하면 테슬라는 이미 현대차가 따라잡은 지 오래입니다. 물론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밀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 이런 거 따지면 또 도요타랑 경쟁을 하는데 지금은 도요타보다 더 우위 있는 차량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포함해서 내연기관 차, 전기차 이 모든 걸 다 잡고 있는 것은 현대기아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현재 현대기아를 비교할 수 있는 브랜드는 없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부분들 언급 주셨는데요. 최근에 사실 현대차의 주가가 좀 밀렸었던 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에 따른 리스크도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분도 이제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트럼프 1기 정부 때에서는 자국 위주의 산업을 좀 더 부흥시키거나 재편시키겠다는 부분들인데 그때는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트럼프 때도 겪었었고 또 바이든 정부 IRA 공급망 재편성 리쇼어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미국에다가도
공장을 많이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트럼프 1기 때 어떤 경험했었던 거, 또 이러한 부분들이 바이든 정권에서 이어졌다는 걸 감안한다면 과연 1기만큼의 어떤 피해를 입을 것인가 생각해 본다라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찌됐든 미국 기업도 중국에서 생산해서 수입해오는 차량들 많습니다. 네. 거기도 똑같은 관세 정책을 피기 때문에 그런 걸 비교해 본다면 현대기아가 무조건 부정적이다라고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건희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현대 기아차 워낙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부품주 딴에서 뭐 화승이라든지 SL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던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형님들이 한 번씩 맞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다시 반등 나오다가 다시 무너졌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현대차가 인도에 법인 상장한다고 하면서도 다시 한번 또 주가가 한번 올랐던 게 부품주들인데, 인도에 네. 이제 공장이 있냐 없냐 공식이 똑같아요. 이제 엘레바마에 또 공장 짓는다 그러면 거기에 공장이 있냐 없냐 뭐 이러는데 다 똑같은 기업이거든요. 뭐 SL, 뭐 화신 뭐 이런 종목들인데, 여전히 근데 이쪽도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는데, 어떻게 보면 현대차랑 기아가 조금 더 정고점을 탈환하듯이 올라가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부품주가 더 빨리 가겠지라고 접근하시다가는 네. 좀 재미없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지금은 현대 기아를 바로 보시는 게 더 낫고요. 네. 이게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에 찾아보는 게 낫다라고 순서는. 네. 순서가 이제 대형주가 먼저 가고 쫓아가는 형태가 주로 이제 자동차는 나오기 때문에 지금 부품주를 먼저 들어가서 이제 뭐 사실은 고쳐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1순위, 그 다음에 부품주를 보자라는 부분들 또 코멘트까지 주셨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요일장 마감이 됐습니다. 한 주의 출발 정말 상쾌하게 마감이 됐는데요. 사실 이번 주에는 정말 이벤트가 많은 한 주입니다. 일본에서는 BOJ 대기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FOMC 열리죠. 여기에 주요 기업들, 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대기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불확실성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은데 시장은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변동성 요인을 타파할 만한 재료들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한 강세, 오늘 시장에서 돋보였죠. 밸류업, 주주 환원채까지 안고 있는 금융주들 시장 안에서 강한 슈팅 보여줬고요. 더불어서 실적 재료 돋보이고 있는 이 산업재 쪽도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의 흐름, 오늘 하루 동안의 흐름 저와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의 귀환이 참 반가운 부분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 매도 공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시에 순매수에 나서주면서 지수도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시총 10위권 내 종목들이 모두 상승했고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는 기업도 했는데요. 금융주들 강했고요. 앞서서 말했듯이 산업재 섹터도 강했고 대왕 관련 테마 관련해서 유틸리티 업종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23% 오르면서 2,765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800선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호실적이 예상되는 쪽, 그러니까 뭐 화장품이라든지 보톡스 쪽 주가가 굉장히 잘 가졌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바이오 종목들이 힘을 내주면서 지수 역시 탄력적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장 막판에 더 강한 모습 포착이 됐고요. 1.3% 넘게 오르면서 807선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빨간불 일색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들의 반등이 나와줬고요. 그에 힘입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하이닉스가 1.98% 더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LG엔솔도 오늘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황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지만 중국 업체 대비해서 밸류 매력이 부각될 수 있다라는 일각의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32만 9,500원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CDMO 시장의 성장성 여기에 바이오 시밀러 쪽까지 더불어서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연일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2.7%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현대차 오늘 4.9% 강한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하반기에도 실적 잘 나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 미래차 시장에서 유연한 대처가 돋보인다라는 부분들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4.5%대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오늘 금융주의 활약 굉장합니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실적도 잘 나와주고 있고 여기에 주주 환원책에 대한 부분까지 KB금융이 3.3%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4.6%대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그 외에 삼성생명 등의 종목들도 금융주 전반의 강세가 나왔다라는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삼성 SDI는 1% 넘게 밀리면서 마감이 됐고 밸류업 관련된 기대감이 있는 삼성물산도 2.8%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안에서 그래도 반가운 부분이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졌다라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6월 PCE 물가지수가 공개가 됐는데 그로 인해서 이 금리 인하 기대감 더 높아졌고요.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투심이 강해졌습니다. 더불어서 일본에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이 5% 넘게 상승을 했고요. 삼천당 제약도 4%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18만 4,000원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제약도 강한 흐름 보였죠. 2.5%대 상승률 기록했고 보톡스 종목들이 실적, 호실적 예상되면서 모두 잘 가졌습니다. 휴젤이 5%대 상승세, 클래시스는 2.9%대 상승으로 마감이 됩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K뷰티 종목들이 판매율 상위권을 모두 싹쓸이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화장품주 오늘 시장 안에서 강한 흐름 보여줬고요. 실리콘2가 9% 넘는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다만 반도체 종목 내에서는 엇갈리는 흐름 나왔습니다. 개별 이슈에 따라서 희비가 교차했는데요. 리노공업은 보합에서 마감이 됐고 HPSP는 2%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내일의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희 대표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오늘 오전에는 외국인들이 선물이랑 이제 현물을 다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급격하게 매도를 하면서 선물은 오히려 지금 1,000억 이상 매도로 돌아섰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지수는 올라와 있지만 내일 외국인들이 선물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현물을 한 4,400억 이상 이제 거래소에 사고 코스닥도 좀 1,000억 이상 샀는데 단순히 이제 현물만 샀다고 해서 지금 뭐 시장이 돌아섰구나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좀 모습이 좋아 보이진 않는다. 외국인 수급이. 그래서 내일 외국인 수급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장 초반에 선물을 좀 매도하는지 매수하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면서 시장 좀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오니까 또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또 한 번씩 또 브레이크 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흐름이 돌아섰는지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청희 대표님, 네. 이번 주 흐름 어떨까요? 이번 주 하루하루가 빅 이벤트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빅테크 기업들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또 지난주에 이어서 실적 발표를 하죠. 이번 주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메타 등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또 그것을 지나고 나면 또 FOMC, 뭐 BOJ, 또 BOE까지 주요 그 중앙은행들의 금리 결정이 있죠. 특히 이번 주는 이제 BOJ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고용지표가 좀 있기 때문에 진짜 뭐 실적이라든지 금리 정책에 따라서 증시 변동성이 올해 최고조를 보일 수 있는 한 주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주에 이제 증시가 좀 반등을 오늘도 줬는데 추가적인 반등 준다라면 저는 2,800포인트 언저리까지의 어떤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 이상은 좀 쉽지 않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반등을 더 준다라면 좀 일부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못하신 분들은 어찌되었든 현금 비중을 최소 한 30% 이상은 좀 확보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반대로 또 뭐 이런저런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지난주 저점이라든지 혹은 2,650포인트 언저리까지 조정이 나온다. 한마디로 121선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또 거기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오히려 현금화해 놓은 것을 또 주식을 또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실적주 그리고 고배당주 좀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낙폭과대 종목군들 한번 관심을 좀 줄 수 있는 한 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실적 발표 지금 빅 이벤트가 네. 있잖아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AMD도 있고요. 네. 메타, 애플, 아마존, 인텔 이렇게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좀 개인적으로 눈여겨보고 계시는 그런 발표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엔 지금 거의 뭐 유일하게 AI 관련돼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가 얼마나 더 확대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는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주가가 상당히 변동성이 크거든요. 지난번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하면서 오히려 주가는 11%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전에는 또 10% 이상 주가가 올라왔었기 때문에 메타 실적도 상당히 주가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 주에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본에서는 BOJ 그리고 FOMC 회의까지 정말 변동성 재료가 풍부하게 있는 산재해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부분들 꼭 유의를 하면서 대응해보자라는 부분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딜사이트 마감 노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